7월 8일 수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업 발표해 주세요. 예, 이번 주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그 주택 관련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발표드렸던 종부세, 보유세 관련된 부분이 세율 인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되는 거는 재건축 부담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도 자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했으나 금융위기 때 유예됐고, 이번 정부 때 다시 도입되면서 이제 2018년 1월부터 재개됐고요. 2018년 1월 2일부터 관리처분 인가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이 모두 대상입니다. 일부 위헌 관련된 소송들이 있었으나 지금 크게 다 이제 파폰 결정 내려졌고요. 이제 6.17 부동산 대책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징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통해서 전국 60여 개 재건축 사업장 2,500억 정도 납부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제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재건축 사업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강남 중심으로 한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킬 또 다른 요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세 차익이나 개발이익 등은 이제 누리기 어렵다라는 부분들 때문이고요. 전반적으로 목동이나 여의도, 용산,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했던 지역들의 사업 속도는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이제 이미 2018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랑 2019년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의 그 서울 중심의 정비 사업은 당연히 축소됐고요. 올해는 분양가 상한제가 8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그 시행 전에 이미 6월, 7월에 한 16만 호 정도가 분양이 완료 혹은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부담받는 영향받는 지역들 재건축은 위축될 텐데 그 규모 자체는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미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제한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건설사들에게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정비 외에 이제 외주 사업이나 일부 자체 사업들로 인해서 연간 건설사별로 한 2만 세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평균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항공운송산업 발표해 주세요. 네, 6월 항공 데이터 나왔고요.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제선이 98%, 국내선도 24%, 화물도 6% 물동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국내선은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운임 경쟁이 너무 심해서 이익 창출이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국내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봐야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화물도 물동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대한항공만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대한항공만 좋았던 거는 판단하기로는 노선별 차별화 이슈나 아시아나 개별적 이슈가 화주들로 하여금 대한항공을 선호하는 그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펀더멘탈 변화가 실질적으로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화물 쪽 긍정적인 이벤트는 2분기에만 국한되는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부터 주가는 실질적으로 어떤 펀더멘털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단기간에 나타날 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가 항공사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주가를 설명하는 어떤 에쿼티 부분은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기업들이 에쿼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보다는 일단 생존이 먼저인 측면에서 보면 주주 가치가 어떤 부각되거나 이럴 때 가능성은 거의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국내에서 M&A 이슈 2건,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절차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절차가 상당히 순조롭지 못하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가 7월 15일까지 결정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M&A 결과에 따라서 산업 내 경쟁 구도가 빠르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 결과에 상관없이 유동성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연말 가면 다시 재차 이러한 이슈들이 다시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또다시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섹터 전반으로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항공은 어찌됐든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기내식 매각 뭐 이런 걸 보면 일단 올해는 급한 불은 껐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그 기내식은 아직 뭐 실질적으로 매각 대금이나 이런 게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 정부 지원이랑 유상증자만 된 건데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지금 이제 뭐 글로벌 항공 뭐 전망 이런 걸 보면 수요 회복이 실질적으로 최소 한 3년은 걸릴 것 같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유동성 소진 구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연말 정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동성 소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뭐 대한항공이 가장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체력, 뭐 팔 수 있는 매각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얘네도 그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M&A 관련해서 저희 쪽에서 보고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난번에 뭐 국적항공사는 일단은 무조건 살리는 방향으로 갈 거지만은 나머지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좀 말씀하셨잖아요. 이스타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게 M&A 무산 이후에 청산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어떤 이렇게 경제적 가치나 이런 걸로 보면 인수 안 하는 게 맞고요. 두 회사 다 인수 안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지금 그 M&A 이슈에 이제 정치적 논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생각보다 더 암울한 전망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더더욱 인수 절차를 이제 안 하고 싶어 할 텐데 일단 정치적 이슈가 들어가서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인수하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조금 더 생각보다 더 많은 지원 형태를 해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서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부분은 그나마 긍정적이지만 덩치가 커지면서 오히려 또 유동성 소진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은 부정적이라서 주가에는 뉴트럴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영업이익이 8.1조 나와가지고 저희 추정치랑 컨센서스를 상당히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이유가 그 세트 사업 부문의 수요가 상당히 좀 좋았고 일부 일회성 이익이 실적 호조에 기여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5.2조 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반도체는 추정치랑 뭐 거의 차이 없이 비슷했고요. 2분기에 서버 디램 가격이 한 20% 정도 올라가고 낸드도 한 7% 정도 올라간 거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세트가 좋았던 이유는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지원금을 풀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오프라인 매장들 위주로 사용이 가능한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 수요에 이게 연결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핸드폰이 조금 잘 팔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전도 뭐 TV 위주로 잘 팔리기 시작해가지고 IM 사업부랑 CE 사업부는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예상치 대비해서 좀 많이 상회를 했습니다. IM 부분이 한 1.9조 정도 나온 것 같고 CE가 6천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애플에서 들어오는 그 환입금이 한 1조 원 이상이 되고요. IM 부분에서도 로열티 관련된 일회성 이익이 한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두 개 합쳐가지고 일회성 이익이 한 1.3조 정도 된 것도 실적이 컨센서스랑 저희 추정치 상회한 거에 영향을 좀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주가는 조금 빠졌는데요. 그거 이제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 삼성전자 과거의 주가 패턴을 보면 실적이 좋은 분기는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가 조금 오르다가 실적 발표하면 주가가 약간 약세를 보였던 적이 상당히 좀 많고요. 실적이 안 좋았었던 경우는 그렇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뭐 의미는 부여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 디스플레이에서 1조 원 들어오는 게 3분기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2분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3분기에서 한 1조 정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추정하는 영업이익이 8.9조 원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9% 정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분기 실적 개선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도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가 뭐 여전히 뭐 괜찮고요. 12% 정도 영업이익 올라가서 5.8조 원 나올 것 같고 디스플레이랑 IM 부분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3분기가 그 세트 부분에 이제 가장 성수기이기 때문에 핸드폰도 최근에 이제 수요가 좀 개선되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최대 고객사 애플이 아이폰 12 나오니까 그쪽에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반기에 대해 그 반도체 수급이 둔화될 거다라고 시장에서 좀 많이 우려하는데 저희는 데이터 센터 투자는 둔화되겠지만 세트가 괜찮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콘솔 신제품 수요가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LG전자 발표해 주세요. 예, LG전자 어제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벤트가 있었고요. 영업이익은 4,900억대로 시장 컨센서스를 22% 상회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실적에 상당히 이제 민감한 어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체감했었던 기대치는 가전 쪽에 이제 판매가 좋다고 하니 기대감이 이제 더 컸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조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경쟁 가전업체들 대비해서 실적 방어력, 그다음에 이제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상대 매력은 이제 부각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스랑 월풀 두 업체의 2분기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폭을 보면 각각 73%, 103% 정도 YOY로 이제 빠지는데 LG전자는 어제 잠정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마이너스 18%,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4%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낮다라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가전 평균 PER이 17.1배인데 LG전자는 이제 8.1배로 이제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는 이제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쪽 의견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잠정 실적 관련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추정치가 4,500억 정도 수준인데 400억 정도 이제 차이입니다. 근데 가전 실적에서 차이가 났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내 가전 판매 호조가 실적 방어에 기여가 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주식 하이앤로우. 네, 일단은 자료가 조금 그 보완이 돼서 말씀드리면 일단 커버 넘겨보시면 저희가 그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해당되는데 저희도 애널리스트들 한 줄 의견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회사 NH 리서치의 글로벌 하우스 뷰를 좀 참고를 해서 각 주식시장의 어떤 선호도하고 해당되는 저희 추천 종목까지 이렇게 그 지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지난번 양식하고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2주 동안 중국 상해지수 6% 올랐고요. 미국 S&P 1% 올랐고 일본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하면서 토픽스가 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세 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은 정보기술이나 커뮤니케이션 쪽에서의 주가 상승률이 계속 좋았다는 거고 헬스케어도 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에 8페이지, 14페이지, 20페이지에 각각 보면 미국, 중국, 일본의 그 52주 신고가, 신저가, 특히 신고가 종목들에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8페이지 같은 경우 미국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많이 보고 얘기를 했던 IT 관련된 주식들이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 7월 월보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이 아직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금융주나 이제 부동산 주식들이 많이 오르는데요. 아마 중신증권은 좀 이따가 우리 정준선 연구원이 멘트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소외되었던 주식들이 다시 또 좀 부각받고 이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일본에서도 역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본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안 좋지만 여전히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코로나 관련주들은 계속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중신증권 발표해 주세요. 예, 중신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상해 거래소에 과학 창업한 이제
허창판이라고 하죠. 예, 과학창업판 IPO 등록제 실시에 이어서 이제 올해 이제 7월부터 심창고에서 있는 창업판에서도 이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허가제였는데 이제 등록제로 바뀌면서 절차가 좀 더 간편해지고 좀 빨라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등록제 자체가 뭐 아주 뭐 새로운 이야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예,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미중 갈등이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미국 이제 이전 상장 수요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좀 더 많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런 제도를 하게 되면은 증권 업계 같은 경우는 뭐 IPO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IB 수익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장된 회사들이 많아지면은 거래 대금이 늘어날 테니까 거기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까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중신증권을 포함해서 증권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뭐 연속으로 상한가를 보이고 막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상승한 이유는 이제 뭐 크게 한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이렇게 이제 IPO 등록제 이런 것 같은 이제 정부의 이제 차원의 부양 의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거래 대금이 증가한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회사만의 이슈지만 중신 건투증권과의 합병 루머가 있었고요. 근데 좀 생각해 보실 거는 일단 작년 이 기준이긴 합니다만 매출에서 IB 비중이 한 8% 정도입니다. 이게 뭐 IPO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해서 이게 얼마나 증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당장 뭐 실적을 완전히 바꿀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래 대금도 지금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이 한 23% 정도니까 적지는 않지만 거래 대금이 이제 이번 달 들어서 갑자기 증가한 그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원래 한 6월까지만 해도 한 매 일별 한 7천억 위안 정도 이어오던 게 갑자기 1.6조까지 올랐거든요. 어제 기준 아마 1.7조까지도 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브로커리 수익이 이제 제대로 잡히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 좀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합병 루머에 관해서도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되면 좋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루머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급등한 이제 주가가 정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실제로 수익이 잡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확인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